리버럴이라고 해요. 리버럴. 근데 이 리버럴이라는 말은 한국에서 번역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미국에서 공화당을 리버럴이라고 그래요. 또는 가끔은 민주당을 리버럴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리버럴은 그야말로 진보적이다, 자유방임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신봉한다. 이 두 개 부분에서 아주 철저한 정당이에요. 우리 식으로 보면은 아주 우익 정당이에요. 선명한 우익 이념을 가진 정당이 자유민주당입니다. 그 명칭도 자유민주당.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부분에서 예컨대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어떤 친서방 정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소련 동독과도 접촉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 기준은 어디까지나 나토에 두더라도 접촉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화해 정책을 섰고, 이 정당은 또 기존 보수 정당과는 달리, 기민당과는 달리 젊은 사람의 지지가 많아요. 젊은 층의 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정당이 끼게 되면, 연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기민당하고 연정을 하면은 기독교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정당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독일 전후 정치의 주류죠. 그 아데나우어가 바로 기민당의 당수로서 10년 이상 이 전후 독일을 제대로 방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에르하르트라든지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죠. 기독교적 민주주의. 뭐 기독교인들이 뭐 당원이 되는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적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오른쪽인데 자민당이 참여하면 이 정당이 오른쪽으로 더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중간으로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민당하고 또 이렇게 연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브란트가 대동독 화해 정책을 동방 정책을 쓸 때였습니다. 이 사민당이라는 정당은 우리가 흔히 좌파 정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산주의와 한때 동거를 했어요. 그러다가 50년대에 어떤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크시즘과 결별한다, 계급투쟁론과 결별한다 하는 선언을 하면서 사회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좌파적이에요. 좌파적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정책도 어떻게 하냐면은, 야, 동서독이 이거 통일하려면은 동독은 소련 눈치 봐야 되고 우리는 미국 눈치 봐야 되니까 우리 막 통일된 다음에 중립국 만들자. 탈동맹이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왼쪽으로 가 있는 정당이었어요. 그러나 자민당하고 연정을 하니까 자민당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에 의해서 이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상당히 중간으로 왔습니다. 중반으로 왔어요. 그래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정책과는 질이 다르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서독의 정통성을 굳게 지키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자민당이 견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수당이면서도 견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을 다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어요. 이 정당은 항상 정권에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서서 바뀌더라도 이 자민당은 항상 이기는 쪽에 붙으니까 어느 쪽에 가더라도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이 정당이 1970년대 초부터 82년까지 사민당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동방정책 추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혼을 해버립니다. 이혼을 하면서 누구를 지지하냐면 기민당을 지지해요. 그래서 헬무트 콜이 수상이 됩니다.
헬무트 콜이 수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동방정책 때 참여했던 자민당이 기민당의 또 통일정책에도 참여를 하게 돼요. 바로 겐슈라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겐슈라는 사람이 정권을 넘어서 계속 외무장관을 하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바꾸어지면 대북정책이 확확 바뀌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했다. 이런 거죠. 이 겐슈라는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많습니다. 키신저가 쓴 회고록에도 보면은 이 키신저는 워낙 이 자존심이 높고 또 세계를 논했던 사람이니까 인물평이 좀 짠 편인데 이 겐슈에 대한 호평이 아주 극찬입니다. 이 사람은 극찬하고 있어요. 이 겐슈라는 사람은 원래 동독에서 살았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동독에서 살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해가지고 박사 논문 주제를 쓴 게 보니까 반인도주의 범죄 이래가지고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방정책이나 통일정책에서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인권 문제였습니다. 인권 문제. 이 사람이 한 연설 중에 이런 게 많아요. 대탕트라고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한테 그것은 관념적인 말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반드시 인권 문제하고 연관이 돼야 된다. 그 인권 문제의 핵심은 뭐냐? 헤어진 가족이 서로 만나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이상가족 문제는 우리도 심각한 문제지만 동서독도 그 이상가족으로 갈려가지고 가족끼리 합치는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탕트 뭐 협력 화해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만나서 재결합할 수 있느냐입니다. 요건 딱 남북관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요새 좌파들이 화해 협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화해 협력이 있었어요? 화해 협력이 있었다면 이상가족 상봉하고 나서 거기서 만난 가족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상가족 상봉과 같은 쇼는 서양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게 동서양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상가족 상봉 쇼를 즐기고 있습니다. 쇼를. 연출하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걸 보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눈물 흘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거기서 무슨 통일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과장 보도를 하고 아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상봉쇼를 몇 분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한 3일 동안 부둥켜안고 울고 하고 헤어지고 그 뒤에 다시 만난 사람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고문입니까? 이거는 가족들을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야만이죠. 이건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만날 수 없으면은 만났으면은 뭐 북한에 살겠다 하면 북한에 가서 살고 남한에 가서 살겠다 하면 남한에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걸 화해협력이라고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민주당, 민노당, 김대중 노무현 세력 아닙니까? 이런 이상가족 상봉쇼 동물원이죠. 동물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한 사람 갇혀있고 한 사람은 그걸 구경하러 가가지고 또 만나서 돈 좀 주고 한 3일 있다 헤어지고 그걸로 끝이다. 생이별이다. 만난 뒤에 얼마나 더 괴롭습니까? 이런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은 겐슈는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헤어진 가족이 마음대로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그래서 서독이 동독 정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서독은 이 서독이나 동독이나 이 둘 다 전범 국가입니다. 전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든 이 범죄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한 덩어리로 되면 항상 이 골칫덩어리니까 갈라놔 버린 거 아닙니까? 갈라놓으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소련, 저 옆에 프랑스, 영국이 좀 안심하겠다. 독일 사람들은 워낙 이게 강한 사람들이니까 합쳐만 놓으면 골치 아프다. 그런데 서독이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 통일하겠다 합니까? 체면이 있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억이나 죽게 만든 그 사람들이 통일 이야기를 꺼낼 입장이 아니었어요, 서독이. 그렇다고 통일 이야기를 안 꺼내면 이게 분당 고착이 된다. 아주 그 양쪽에서 길이 좁아요. 통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안 꺼낼 수도 없고, 요 길이 좁은 데서 자민당과 겐세가 그 사이를 잘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슬기롭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도록 하는 것. 특히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정책으로 폈죠. 그러니까 이게 동독 사람이 다 서독으로 빠져나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쿠르시초프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베를린 장벽 없었습니다. 베를린에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을 만들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사살하고, 요새 베를린에 가보면 그때 총 맞아 죽은 사람 숫자가 통계가 쭉 나옵니다.